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번째 강의를 맡은 포항공대 조준호입니다. 일단 마이크를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잘 안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처음엔 좀 크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제일 먼저 공지했을 때와는 약간 다르게 제가 오늘 먼저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Information Theory and Channel Coding이라고 해서 오류 정정 보호라는 이번 단기 강좌 전체의 큰 그림을 저와 그 다음에 우리 위원장이신 김광순 박사님께서 오늘 오전 강의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고 오후 강의부터 본격적으로 오류 정정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번에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주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전에는 오류 정정 보호를 그냥 바로 시작을 했더니 일부 학생들이 도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피드백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넣자는 우리 위원장의 의견이 있어서 위원장님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통신이 뭔지 약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추정 및 검출 이론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공부를 한 다음에 오후부터 오류 정정 보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신입생이 아니신 분들은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데 가볍게 복습하신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그리고 아마 여러분의 퍼스트 커리어를 이렇게 개척해 나가서 많은 성취를 하고 하실 그 시기는 정보통신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 전공을 선택해서 앞으로 여러분의 커리어를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정보통신이라는 것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발명이 바로 이 텔레폰의 발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누가 텔레폰을 발명했느냐 그러면 설이 많지요.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이제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라고 할 거고 조금 더 아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보다 조금 늦게 특허청에 찾아온 아무개가 있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난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이 사실은 더 먼저 발명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보면은 지금은 벨도 아니고 그 사람도 아니고 유럽의 어떤 사람이 더 빨리 발명한 걸로 공인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텔레폰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텔레폰을 어떤 이런 알지브라익 이퀘이션으로 나타낸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라는 것은 뭐 더하기 뭐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면 이게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뭐가 들어갈 것 같은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전화가 발명된 19세기 후반 정도라고 생각하면 과연 무엇과 무엇을 결합해서 전화라는 것을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젊은 막 전화기를 발명했을 때 모습이고 이것이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 명세서에 있는 그림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먼저 이게 자기 비슷하게 생겼죠. 예, 말을 하고 있고 여기서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그런 장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사람이 듣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기 신호를 다시 음성 신호로 바꾸는 그런 장치가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단순하게만 설명을 한다면 전화기라는 것은 이 마이크로폰이죠. 예, 마이크와 스피커의 단순한 결합입니다. 물론 조금 더 복잡한데 단순한 결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히스토리를 찾아보면 알렉산더 그라함 벨이 마이크로폰과 스피커를 발명한 게 아니고요. 그 전에 마이크로폰을 발명한 사람이 있었고 또 라우드 스피커를 발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알렉산더 그라함 벨은 이 두 개를 잘 조합해서 작동하도록 만든 최초의 사람이고 그것으로 특허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정보통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디바이스 중에 하나를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스마트폰은 이런 알렉산더 그라함 벨의 텔레폰 이꼬르 마이크로폰 플러스 라우드 스피커라고 할 때 스마트폰은 뭐 더하기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번 답을 해보시겠습니까? 답은 무수히 많습니다. 여러 조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적절한 하나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다를 수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스마트폰이란 소형 컴퓨터 더하기 셀룰라 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누가 발명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뭐 아무도 주장을 하지 못하고 있고요. 네, 잠깐 마이크를 쓰겠습니다. 그 어느 회사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대충 이제 뭐 애플이 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으로. 도전이 잘 안 되네요. 이건 어디에 달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데 그 애플 컴퓨터 그 회사를 한번 보면 원래 컴퓨터 회사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이제 컴퓨터 시장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보니까 그 셀룰라폰이라는 것이 여기 이제 셀룰라폰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셀룰라폰이라는 것이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개를 이제 결합하면서 혁명을 일으킨 거죠. 컴퓨터를 아무리 작게 만들더라도 그 자체로 할 수 있는 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컴퓨터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건 데스크탑이라서 무슨 오피스에서 사용하는 거죠. 워드 프로세싱을 한다거나 뭐 엑셀을 이용한다거나 이런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 결합을 함으로써 굉장히 다른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뭐 보니까 뉴스에 올해는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척 갖다 대면은 예를 들면 교수가 이렇게 탁 갖다 대면 학생 이름이 뿅뿅뿅뿅 뜨고 그 다음에 지난 학기에 저한테 C 받은 학생들이 빨갛게 이렇게 똥똥똥 뜨는 그런 오그멘티드 리얼리티 시대가 올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모든 것이 이 정보를 이 소형 컴퓨터로 가져올 수 있는 이 통신 기능이 있어서인데 물론 여러분은 뭐 와이파이로도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사실 아직도 이 셀룰라폰을 이용한 데이터의 전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의 정보 접근을 매우 자유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답을 이 스마트폰은 소형 컴퓨터와 셀룰라폰의 결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화기와 제가 스마트폰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자료 중에서 제가 손으로 그린 유일한 그림인데요. 먼저 이게 그냥 전화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말을 하면 그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마이크로폰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이크로폰에서 나온 전류가 이쪽 라우드 스피커에 흐르면서 물론 이제 증폭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다시 음성 신호를 만들어서 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듣게 됩니다. 이것을 서로 한 쌍씩 가지고 있으면 마이크와 스피커와 마이크 이렇게 한 쌍씩 갖고 있으면 양방향 음성 통신이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었을 때 이 19세기 후반에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게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 아래쪽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와이어를 어떻게 없애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던 와중에 사람들이 생각한 것이 소위 말하는 라디오 웨이브, 전파를 이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전파가 멀리까지 갈 수 있을 거다, 방송으로 특히.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이 전파를 이용한 무선 통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러더포드라는 물리학자가 있죠. 뭐 제가 알기로는 원자 구조에 대해서 뭐였죠? 원자 핵이 있다고 이 사람이 주장을 했나요? 그래서 노벨상도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찾아보니까 마르코니가 이제 이탈리아에서 무선 통신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정부에 돈을 달라고 하니까 돈을 잘 안 줬답니다. 뭐 이상한 짓 한다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시로서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당시의 영국으로 왔습니다. 영국에는 이렇게 벤처 캐피탈 이런 게 되게 많았답니다. 와서 이제 지원을 받아서 맹렬하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쯤에 러더포드가 또 전자기학, 전자파 이런 데 관심이 많아서 이런 질문을 받았답니다. 당신한테 지금 중요한 게 원자 물리학이냐 무선 통신이냐 그랬더니 러더포드가 당연히 무선 통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맹렬하게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러더포드 찾아보면은 무선 통신 관련된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르코니가 딱 외국에서 와가지고는 그냥 평정을 해버린 겁니다. 영국 시장을. 그러니까 러더포드가 안 되겠다. 깨갱 나는 그냥 원자 물리학이나 하자. 이래서 다시 원자 물리학을 공부해서 이제 노벨상을 받았고요. 이 노벨상을 받은 다음 해에 마르코니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노벨상을, 그러니까 물리학상을 둘 다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마르코니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파,
라디오 웨이브죠. 그러니까 일렉트로 마그네틱 웨이브, 전자기파의 일부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라디오 웨이브, 전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엄밀하게 말하면 전파는 전자기파의 줄임말이 아니고요. 전자기파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뭐 300기가 이하쯤 되는 거를 전파라고 합니다. 라디오 웨이브의 번역입니다. 근데 뭐 반드시 그렇게 말하고는 있지 않으니까 저분이 전자기파를 전파라고 하는지 라디오 웨이브를 전파라고 하는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류가 흐르면 그 전류가 흐르는 도선에서 어떻게 되죠? 이게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면 이렇게 자기력선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그러니까 얼터네이팅 커런트를 흘리면, 교류를 흘리면 도선에서 한 번은 이쪽으로 생기고 또 한 번은 반대쪽으로 생기겠죠. 그러면서 이 도선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리 떨어지는 지점에서 보면 전기장의 세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전기장은 이쪽으로 출렁거리고 자기장은 반대쪽으로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게 이제 전파라는 것을 맥스웰이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림이 실제로 헤르츠가 최초로 전파를 만들어낸 실험 장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이게 금속 구가 2개 있고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스파크 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전파가 나갈 때 이렇게 번쩍번쩍 불꽃이 이렇게 났습니다. 마치 진공관에서처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송신기고 일종의 수신기인데요. 수신기도 보면 이렇게 반지처럼 근데 굉장히 크게 이렇게 돼 있고 끝에 여기도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조그만 금속구가 2개가 있고 그 사이 간격이 떨어져 있는데 그럼 전파가 수신된 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불꽃이 번쩍번쩍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스파크 갭을 이용한 송신기, 수신기 이런 걸로 처음에 막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파크 갭이 없으면 무선 통신이 안 되는 걸로 심지어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마르코니가 이제 이게 사실 다 필요 없고 스파크 갭은 실제로 뭐 RC 공진회로 만드는 데 필요한 거지 뭐 아니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스파크 갭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핸드폰에서 스파크가 안 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쨌든 이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테나를 한번 보시면요. 제가 서설이 긴데 이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테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게 송신 안테나고 이게 수신 안테나라고 하면은 송신 안테나는 이렇게 물수면에다가 이렇게 진동을 일으키는 게 송신 안테나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전류를 이쪽으로 흘리고 저쪽으로 흘리고 이렇게 예를 들면 사인 웨이브 같이 이렇게 흘리면은 일정 안테나에서 일정 거리 떨어진 지점에서는 전파가 이쪽으로 유기됐다가 반대쪽으로 유기됐다가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기장이 자기장을 유기하고 해서 쭉 이렇게 마치 수면파가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멀리 있는 안테나도 마찬가지로 이 전기장이 형성되겠죠. 지점에서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안테나에서도 물론 감쇄되고 딜레이, 그러니까 지연이 있지만 거의 똑같은 모양의 물결이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전류가 흐르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그거를 증폭해서 예를 들면 이제 뭐 스피커 같은 데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안테나가 하나 있으면 여기에 가는 전류가 실제로 전파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근데 그 전류는 뭘까요? 시간의 함수겠죠. 그리고 시간의 함수인데 값은 뭘까요? 매 시간에 어떻게 보면 이쪽이냐 저쪽이냐 그 다음에 크기가 얼마냐니까 실수값을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실 게 뭐냐면은 실수, 리얼 밸류드 그 다음에 여기서 제법 높은 진동을 만들어내야지 안테나가 상대적으로 작을 때도 잘 전파가 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진동수가 있으면은 전파의 주파수가 결정될 텐데 그럼 파장이 나오겠죠. 주파수와 파장의 곱이 뭐 빛의 속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파장이 짧아지는데 대충 파장이랑 비슷한 크기 정도 되는 안테나 사이즈가 있어야지 전파가 잘 방사가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3GHz 정도 되는 이제 핸드폰 주파수 대역을 쓰고 있죠. 그래서 3GHz를 30만 km/s 이렇게 계산해 보면 한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파장이 10cm고 따라서 우리가 쓰는 핸드폰이 그 정도 사이즈니까 전파가 잘 나가겠죠. 만약에 우리가 훨씬 낮은 주파수 대역을 쓰면서 전파를 잘 방사하려고 하면 안테나가 굉장히 커야 됩니다. 안 그러면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이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구나.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 사이즈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전파 밴드와 관련이 있구나. 이런 걸 좀 보셔야 됩니다. 하여튼 어쨌거나 그래서 이 전파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실제로 이 트랜스미터, 송신기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신호가 실수면서 고주파하고 진동하는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위 여러분이 학부 시간에 신호미 시스템에 배운 용어를 쓰면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어야 됩니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쪽 수신 안테나에서도 그러면 높은 주파수로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전기 신호가 유기가 될 거지 않습니까? 안테나에 전류가. 그것도 또한 전류로 나타내면 리얼 밸류드, 실수, 그 다음에 밴드 패스. 왜냐하면 굉장히 빠르게 진동하고 있으니까 주파수 대역에서 보면은 밴드 패스 시그널이 되죠.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걸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통신 수업을 들으시면 나중에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을 뭐 컴플렉스 밸류드 베이스 밴드 시그널로 나타낼 수 있다 할 때 안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면은 매우 헷갈리니까 반드시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안테나에 인가하는 전류, 안테나에서 인가되는 전류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다. 우리가 라디오 웨이브를 쓸 때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선 통신에 주로 이 전파를 이용할 텐데요. 만약에 프리 스페이스,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면 안테나에서 송신된 전파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물결이 아무것도 없는 엄청나게 큰 연못에 퍼져나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송신 안테나에서 만들어내는 물결처럼 흔들리는 게 저 멀리 수신 안테나에서도 흔들리겠죠. 다만 그 물결 흔들리는 높이가 좀 다를 거고요. 여기 있듯이 이제 디케이가 생겨서 어테뉴에이션이 생겨서 좀 약할 거고, 또 여기서 어떤 시작하는 순간에 있었으면은 그게 전파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지연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자유 공간에서 전파를 보내면 두 가지 현상밖에 안 생깁니다. 딜레이랑 그 다음에 감소의 어테뉴에이션.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무선 채널은 이런 자유 공간과는 거리가 멉니다. 가장 비슷한 경우는 이제 딥 스페이스 커뮤니케이션, 즉 우리가 예를 들면 뭐 화성이나 뭐 명왕성이나까지 가 있는 탐사선과 송수신할 때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그때는 또 전파가 워낙 약해져서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전파라기보다는 이 포톤의 개수를 세워서 그 신호 검출을 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일단 우리가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연 시간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제가 팁을 드리면 1 마이크로 세컨드가 한 300m 딜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300m 가는데 한 1 마이크로 세컨드 걸린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나중에 셀 사이즈가 한 1kg 되면은 뭐 딜레이가 라인 오브 사이트일 때 얼마 될까 이런 거 아시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1 마이크로 세컨드 300m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프리 스페이스인 경우와 이제 아닌 경우인데요. 아닌 경우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도로에 이제 우리 수신기가 있고요. 여기 송신기가 산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호를 보내면 바로 그냥 이렇게 쭉 가는 게 아니라 마치 여기에 있는 여러 물체들이 거울인 것처럼, 물론 이 거울도 깨끗한 거울이 있고 표면이 거칠거칠한 거울도 있고 그럴 텐데, 거울처럼 여기서 보낸 일종의 빛이라고 하면 이렇게 반사가 돼서 여기 수신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자파는 그냥 왜 빛에는 간섭이라는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조금씩 딜레이가 다른데 이것이 겹쳐지면서 어떤 때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차에서 타고 달리면은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신호의 크기가 막 바뀌는 페이딩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시그널 스트렝스가 바뀌기 때문에 통신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시그널 스트렝스가 바뀌는 영향에도 우리의 시스템이 상당히 강인하도록 설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이제 오류 정정 보호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시그널 스트렝스가 이렇게 높으면은 신호가 잘 수신이 될 텐데 낮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미약한 신호가 들어오겠죠.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멀리 가면 이제 디케이가 일어나는데, 보통 한 뭐 10m, 20m만 떨어져 있어도 그 안테나 입력 대비 안테나 출력으로 하면 상당히 잘 만들어도 한 60dB에서 100dB 감쇄되는 건 굉장히 쉽고요. 한 3층짜리 건물에 중간에 텅 비어 있어도 3층 뭐 예를 들면은 홀에서 1층에 저기 좀 구석탱이에 있는 화장실 앞에 딱 가면은 한 마이너스 120dB, 130dB 이렇게 감쇄가 일어납니다. 마이너스 130dB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파워가 10의 마이너스 13승으로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리던 게 안 보이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것을 증폭기로 엄청나게 증폭을 합니다. 무선 통신에서.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나냐면은 안테나나 아니면 RF 회로에 전류를 우리가 흘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전자가 이렇게 흘러갈 텐데 전자는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흘러가지만 서멀 지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 지터링 하는 게 노이즈로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매우 작은 신호를 보내도 여기 잠깐 점프를 할까요? 너무 점프했나요? 네, 여기 있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온, 오프 킹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전파를 쐈다가 안 쐈다가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쏜 것도 매우 작게 수신되고 안 쏜 거는 노이즈에 묻히니까 실제로 쏘았는데도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구별이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류가 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려는 것은 뭐냐면 신호를 잘 설계를 해서 보내는 신호를 잘 설계해서 이런 오류가 일어나는 환경 하에서도 그 오류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오늘 오후로부터 들을 여러 가지 오류 정정 부호 기법입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런 현상, 그 다음에 노이즈, 이런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채널 임페어먼트라는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주 똑똑하게 보내는 신호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류 정정 부호입니다. 여러분이 학부에서 아날로그 통신 수업은 그래도 다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디지털 통신을 안 듣고도 이제 교수님을 찾아가서 교수님 통신을 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제 들어온 학생도 있을 겁니다. 아날로그 통신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날로그 통신을 보시면 여러분이 잘 기억은 못하겠지만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마이크로폰을 써서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이라는 걸 하면은 이게 반송파 캐리어인데 이렇게 출렁거리는 신호가 나오고 그거를 건파기를 통해서 듣는다 이런 식으로 대충 수업은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 놓치셨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런 겁니다. 실제로 이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요? 이렇게 수신된 것에다가 다시 반송파랑 똑같은 코사인 함수 또는 사인 함수를 곱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보낸 것이 메시지 곱하기 코사인이었으니까 코사인 제곱은 1 플러스 코사인 2배에 이렇게 되는 고등학교 때 배운 식이 있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시지가 있고 메시지에 2배의 반송파 주파수가 곱해진 게 나왔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높은 주파수 성분은 없애면은 복원된다 이렇게 배웠죠. 그런데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게 아닌 게 고등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이게 말이 되냐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곱하기를 어떻게 하냐 그래요. 고등학생들은. 그러니까 전기 전자 무슨 시스템을 이용해서 곱하기를 어떻게 하냐 그래요. 전류 두 개를 어떻게 곱하냐고 물어봐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하이 프리퀀시 텀을 어떻게 없애냐,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냐, 두 개가 더해져 있는데 이미 더해져서 막 섞여 있는 걸 어떻게 분리하냐 이런 질문을 해요. 실제로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들이 하는 게 뭐죠? 이런 알지브라이크하게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는 거를 회로나 이런 걸로 구현하는 거예요. 아날로그 회로를 이용해서 구현하기도 하고 요즘은 디지털로 하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일단 매틀랩으로 이렇게 바꾸고 나면 그 다음에 무슨 아이겐 디컴포지션도 심지어 할 수 있잖아요. 고등학생들은 여러분은 이제 이미 대학원에 들어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고등학생들한테 그 전류 흐르는 거를 선형대수에 나오는 지식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 한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회로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지만 이것은 이제 구현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처럼 통신 이론이나 아니면 통신 시스템을 전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수학적인 기능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인풋을 아웃풋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음성 신호 M of T를 전류 신호로 어떻게 바꾸냐. 우린 별로 관심이 없죠. 예, 그건 이제 만드는 사람, 스피커, 마이크로폰 만드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음성 신호에다 코사인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어떻게 곱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가물가물하죠, 그렇죠. 예전에 무슨 링 오실레이터란 걸 배운 것 같은데 이러고 있을 거예요. 다 이제 서킷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RF 서킷 하는 사람들이. 저희는 어떤 걸 하냐면 어떤 수학적 기능을 하면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느냐예요. 어떤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하면. 그래서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하는 수학적인 오퍼레이션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곱하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고. 제가 지난 1월 달에 1월 초에 서울과학고에 가서 이제 특강을 할 때 학생들한테 전류가 I1이 있고 전류 I2가 있는데 이걸 두 개 더해진 전류를 회로로 구현할 수 있다 했더니 안 믿길래 제가 OP앰프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코피앰프를 가지고 더하는 법, 빼는 법, 뭐 이런 걸 가르쳐 줬었습니다. 그랬더니 뭐 상당히 놀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지금은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수학적으로 구현할 수 있으면 이제 서킷으로 구현할 수 있어요. 그게 아날로그든 디지털이든. 제가 예전에 그 비터비 박사, 닥터 앤드루 비터비 박사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 수학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시스템으로 언젠가는 구현할 수 있게 될 거다. 그 회로 만드는 사람들이 점점 빠른 디지털 칩 같은 걸 만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이겐 디컴포지션 많이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논문 써라 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도 이 아날로그 그 라디오 키트 있잖아요. 뜯어보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실제로 제가 그 RF 서킷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이렇게 보여주면 다들 모른다 그래요, 사실은. 그 이 안에 보면은 이제 뭐 복잡하게 저항과 코일과 뭐 콘덴서가 얽혀 있는데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가 교수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개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 이런 거 하는 사람과 이런 거 하는 사람으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대체로 이쪽 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어떤 수학적 기능을 수행하면 통신 시스템이 더 좋아지는가를 연구를 하고, 그래서 그런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걸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열심히 요 삼성 엑시노스라는 거죠, 칩이죠. 여러분 그 갤럭시, 최신 갤럭시에 들어있습니다. 직접 만든. 그래서 이런 데서 어떻게 하죠? 그 안에서 뭐 모듈레이션, 디모듈레이션, 인코딩, 디코딩 이런 것을 다 수행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좋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을 만드는 RF 서킷이나 아니면 이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나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과 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시는 분들 보면은 이런 거 하다가도 막 이런 거 급하게 만들 때 가면은 요 중간에 있으셔서 막 열심히 이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역할을 수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론한 사람들과 실제로 구현하는 사람들이 협업을 해서 지금의 이 정보통신혁명 시대의 그런 스마트폰이나 이런 기기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런 걸 주로 해왔어요. 시그널 젠 시스템스, 후리에 애널리시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뭐 리니어 알제브라 또 들으실 거예요, 아마 대학 오고 나서. 그 다음에 프로바빌리티 랜덤 프로세스 또 하실 거고, 디지털 통신, 디지털 신호 처리, 통계적 신호 처리.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코딩 티어리 수업을 들으실 텐데, 보면은 뭐 코딩 티어리 수업도 이제 여러 개가 있죠. 뭐 현대 부호 이론 이렇게 해서 터보 코드나 LDPC 코드나 그 후에 나온 또 그런 코딩에 대해서 배우는 것. 그래서 그쪽은 오늘부터 하는 이 단기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큰 그림들 전체적으로 소개시켜 드릴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정보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이론은 저희가 겨울에, 이게 바뀐 거죠. 이게 겨울이고 이게 여름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보이론 단기 강좌에서 저희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뭐 이번 여름에 저희가 인포메이션 테오리 강좌를 하시면 그때 또 들으시면 여러분이 통신에 대해서 보다 넓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에 좀 더 이제 가까운 얘기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입니다. 왼쪽은 젊을 때고 오른쪽은 이제 나이가 많을 텐데요.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전혀 모르시는 분이 보시더니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진을 자세히 보면 여기는 잘 안 나타나는데 무슨 여기 점이 있는데 여기 점이 없어졌다고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저는 같은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로드 셰넌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아마 그 미시간 대학교에서 학부를 할 때 전자학과랑 수학과를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러고는 MIT로 가서 이제 석박사를 하면서 이 The Theory of Communication 뭐 그런 논문을 쓰셔서 이제 인포메이션 티어리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이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를 크게 나누면 일렉트로닉 시스템으로 어떤 기능을 하게 할 거냐를 전공하는 사람과 그런 기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서킷으로 일렉트리컬 서킷 시스템으로 만들 것인가를 전공하는 분야로 나눠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시스템 티어리, 어떤 기능을 하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수학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클로드 셰넌이 나중에 인터뷰를 했어요, 말년에. 그래서 어떻게 당신은 이 인포메이션 티어리라는 걸 만들 수 있었느냐라고 하니까 뭐 그 당시에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이랑 수학이랑 다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면서 특히 확률론 같은 데 굉장히 이제 심취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뭐 굉장히 확률론을 써서 다 전개를 하고, 그 다음에 갖고 온 용어는 이제 뭐 기계과에서 쓰는, 연력학 같은 데서 쓰는 뭐 엔트로피 이런 말을 이제 가져와서 쓰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관련성을 찾으려고 열심히 하는데 저는 아무리 찾아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정보이론 들을 때 엔트로피 나올 때 물론 관련이 전혀 없지는 않은데요. 연력학 시간에 배운 거랑 조금 다르니까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잘 조심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정보이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있는데요. 하나는 데이터를 압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mp3 이런 거 하면 보통 웨이브 파일 같은 걸 10분의 1로 압축을 하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데이터를 전송하는 겁니다. 통신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통신에서 다 사용되고 있고요. 이것 말고도 클로드 셔넌이 뭐 크립토그래피 이런 것도 전공을 했습니다.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시큐리티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지도 교수님 중에서는 이 시큐리티 관련돼서 연구를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컴프레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손실이 없이 이제 압축하는 게 있고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파일 있지 않습니까? 하드디스크가 좀 많이 차면은 잘 안 쓰던 폴더를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압축을 하죠. 네. 그런데 나중에 다시 그걸 풀었더니 내용이 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럴 때 압축은 로스리스 데이터 컴프레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이제 이그젠플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관찰을 할 때 예를 들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이렇게 소스가 있어서 값을 하나 딱 줍니다. 그게 네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A1, A2, A3, A4. 그런데 네 가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서로 구별하려면 비트로 몇 비트가 필요하죠? 2의 2승이니까 2비트가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만 보지 않고 예를 들면 이것을 확률적으로 모델링을 합니다. 소스를. 그래서 예를 들면 첫 번째 A1이라는 게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두 번째 게 나올 확률이 4분의 1, 8분의 1, 8분의 1 이렇게 되고, 또 하나는 이것이 한 번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뭐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 본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냐면 소스가 있는데 거기서 뭐 타임 1 되면은 뭐가 값이 하나 나옵니다. 탑. 근데 이 넷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일정 시간 지나면 또 탁 나오고 하는데 그걸 쭉 모아서 우리가 저장을 하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 100만 개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100만 곱하기 2비트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 나올 때마다 2비트는 있어야지 1, 2, 3, 4를 구별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확률로 나오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는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0 이렇게만 한 비트만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요 4분의 1인 거는 1, 0 이렇게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놀랍게도 요 잘 안 나오는 것은 3비트를 할당을 합니다. 아까 확률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값을 어사인하면 2비트면 사실 됐는데 여기는 어떤 경우에는 1비트를 할당하는 대신에 어떤 경우는 3비트를 할당을 합니다. 언뜻 생각하면 바보 같은 짓인데 이렇게 해놓고 한 번만 딱 이걸 압축하는 게 아니라 이런 관찰을 여러 개 묶어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균적으로 요게 나올 확률은 상당히 적겠죠. 그래서 이걸 길이를 평균을 내보면 이게 2비트보다 작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걸 이용을 해서 이제 압축을 할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그 실제로 할 때는 이 확률을 그 데이터 파일을 쫙 읽어서 임피리컬한 확률을 구한 다음에 이제 뭘 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사용하는 그 로스리스 압축기, 뭐 RGB를 쓰시든 뭐 여러 가지 LGH를 쓰시든 대부분의 그 로스리스 컴프레션 하는 거는 요런 것을, 요런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나오는 거는 적은 비트, 길이가 짧은 비트를 할당하고 잘 안 나오는 건 긴 걸 할당하면 평균적으로는 더 짧아질 수 있다. 그냥 확률을 무시하고 할 때보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로스리스 데이터 컴프레션과 관련된 건데, 여기서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한 번만 딱 볼 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고, 사실 이래 나와버리면 더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뭐냐면 이렇게 어심토틱이라고 하는데 점근적으로, 즉 굉장히 뭔가를 크게 하거나 작게 하는 게 여러분이 그 리미트 뭐를 무한대나 영어로 보낼 때 이렇게 배웠죠. 그런 것처럼 여기서는 나오는 데이터 사이즈를, 관측한 사이즈를 굉장히 크게 하면은 점근적으로 최적의 성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정보이론에서는 이런 어심토틱 옵티멀리티, 점근적 최적성을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냥은 옵티멀 안 한데 점근적으로는 옵티멀합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내는 데이터는 사실 굉장히 비트 수가 많거든요. 여러분이 스트리밍을 하거나 음악 파일을 보낼 때도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요즘은 이미지 파일 500K 그러면 몇 비트죠 사실?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K가 10의 3승이죠. 그러니까 500K면 5 곱하기 10의 5승인가요? 네, 여러분이 1, 2, 3, 4 이렇게 세기 시작하면은 50만까지 채우려면 한참 되죠. 실제로 굉장히 큰 사이즈라서 이 어셈토틱 옵티멀리티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이론 수업을 나중에 본격적으로 들으시면 극한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 교수님들은 학생들한테 그 극한과 관련된 고등학교랑 대학교 전작과 이상의 지식을 요구하기 위해서 수학과에서 해석학 수업을 들으라고 막 강요를 하시거든요. 그때 막 저항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대학원에서는 장학금만 안 잘리면 되거든요. 일부 학교는 그 3.0 내려가면 잘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 보고 이번 학기에는 그 학부 수업을 들어서 뭐 해석학을 C를 받아도 장학금 안 잘릴 것 같다면 꼭 들으세요. 듣는 것과 안 듣는 게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고 나면 이러한 어심토틱 옵티멀리티나 어널리시스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유행인데 아직도 여러분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거 이제 로스리스 데이터 컴프레션이고요. 그 다음에 로시 데이터 컴프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이 잘 아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핸드폰에 대고 여러분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통화를 하려고 부모님이랑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그 전기 신호를 어떻게 하냐면 분해를 합니다. 두 개로. 음성이 만들어지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 파이프가 있죠. 폐에서 나온 요 파이프가 있는데 파이프를 통과할 때 우리가 성대라고 하죠. 이렇게 두 개의 막이 있어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순간적으로 팍 열었다 닫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주기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임펄스 트레인 같은 이렇게 쭉 가다가 팍 튀고 쭉 가다가 팍 튀는 주기 신호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입, 그 다음에 비강, 혀, 이빨, 입술 뭐 이런 걸 다 써가지고 여러분이 이것을 일종의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필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핸드폰이 순간적으로 여러분이 말을 하면은 그 음성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꾼 다음에 이 두 신호로 다시 분해를 합니다. 이렇게 주기 신호와 어떤 필터로 분해를 한 다음에 각각 압축해서 그 다음에 에러 컨트롤 코딩을 해가지고 쫙 보내면은 그 다음에 저쪽 전화에서 딱 받아가지고 그것을 마치 정말 이 말하듯이 전기적으로 요 주기 신호와 이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필터 올폴 시스템으로 아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합성을 해서 다시 음성 신호 쫙 바꿔서 들려주면 감쪽같이 들리는 겁니다. 이런 게 일어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압축할 때 사실 조금 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신호 처리 수업을 들으시면 음성 퀄리티 같은 것도 이렇게 보코더라고 하거든요. 보코더도 점점 이제 진화를 하고 있는데 더 많은 비트를 쓸 수 있어서 그러면 좀 더 깨끗하게 되고 사람의 음성에 맞춰서 지금 옵티마이즈 되어 있는데 옆에서 뭐 고양이가 울어도 사실 크게 안 들리진 않죠. 근데 옆에서 주위에서 오케스트라가 뭐 이렇게 해도 잘 들릴 수 있게 하려면 이제 압축을 더 잘하고 비트를 더 많이 할당해야 되는데 그런 고퀄리티 보코더를 아직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더 좋은 보코더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약간 손실은 어느 정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MP3인데요. MP3는 어떤 걸 이용하냐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쪽에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주파수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요게 크기입니다. 어떤 주파수의 어떤 크기의 신호가 있으면 요 스레스홀드를 넘으면 들립니다. 좀 이상하긴 한데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순간에 요 주파수와 요 주파수에 있는 신호가 두 개가 이렇게 들린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둘 다 스레스홀드를 넘었죠. 그러면 둘 다 들려야 되는데 이 마스킹 효과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쪽이 이 스레스홀드를 이렇게 당겨 올린답니다. 그러면은 옆에 있는 녀석은 조용한 순간에 이것만 있으면 이 주파수 신호만 있으면 들려야 될 게 이 큰 소리가 이렇게 당겨 올림으로써 안 들리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지운답니다. 이 정보를 지움으로써 컴프레션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소리를 어떻게 듣느냐. 외계인한테 그래서 mp3랑 원음 그 파일을 들려주면 아마 뭐야 이거 막 이럴 겁니다. 외계인은 이 스레스홀드가 다 다를 거거든요. 또는 여러분이 집에 키우는 고양이나 개들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여러분 집에 있는 야옹이는 우리 주인은 맨날 뭐 압축한다 그러면서 퀄리티를 저급하게 떨어뜨려서 듣고 있는데 못 들어주겠다고 이러고 있을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인간이 어떻게 듣느냐를 이용해서 압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도 저런 마스킹 효과가 있어서 마스크되는 신호를 다 지워버리고요. 또 시간축에서도 큰 소리가 딱 들릴 때 그 주위에 아주 짧은 구간에 있는 다른 신호가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또 그것도 지우고 해서
압축을 10분의 1 이상 해도 별로 문제가 없는 그런 걸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손실은 있는 거죠. 이런 것들도 여기 보면 앞에 페이지에서 갑자기 페이지가 안 넘어가고 있네요. 네, 그 로스리스 컴프레션이든 로시 컴프레션이든 이 클로드 셰넌이 정보이론에서 컴퓨터가 다운된 것 같습니다. 네, 셰넌이 정보이론에서 이 어떻게 하면 최적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했었습니다. 안 되나요? 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올 게 이제 데이터 트랜스미션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간단하게 디지털 신호를 전송하는 방법은 전파를 보냈다, 안 보냈다는 거겠죠. 그래서 마치 모스 신호처럼 이렇게 듣고 있으면 뚜 소리가 나면 뭐 1이고, 비트 1이고, 소리가 안 나면 0이고, 이렇게 하면 우리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이죠. 그걸 on, off key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켰다, 껐다 하면은 뚜, 뭐 이렇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파는 멀리 가면 어떻습니까? 감쇄가 일어나고 감쇄가 일어난 상태에서는 전기회로를 통해서 그걸 복원할 수 없으니까 증폭을 하게 되는데 증폭을 하면 원하는 신호만 증폭되는 게 아니라 그 안테나든 RF 체인이든 거기에 흐르는 전자들이 있는데 전류를 만드는 전자들이 더멀 지터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전자가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그게 뭘로 보일까요? 여러분이 확률 시간에 배웠듯이 뭐 비슷한 놈이 굉장히 많으면 다 더하면 뭐가 되죠? 뭐 노멀 분포, 정규 분포, 가우시안 분포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많은 경우에 노이즈를 정규 분포를 갖는 가우시안 노이즈로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노이즈가 더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신호를 복원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요. 아직 멀었나요? 디렉토리가 어디로 가버렸죠? 왜 디렉토리가 안 보일까요? 바탕 화면에 있었는데. 없어요. 네, 디렉토리가 통째로 없어진 것 같은데요.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증폭을 하다 보면 신호를 안 보냈는데도 노이즈가 있으니까 우리가 어떤 트레스홀드를 딱 정해놓고 넘으면은 1이다. 그랬으면 이제 오류가 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트레스홀드를 넘었는데도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그 신호를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리면 또 0이라고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0이나 1을 보낼 때 그게 뒤집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하게 모델링한 게 이제 0을 보냈을 때 0이 되는 확률, 그 다음에 1을 보냈을 때 1이 수신될 확률은 아주 높다고 보고, 그 다음에 넘어가는 확률, 크로스오버 프로바빌리티라고 하는데 0이 1로 보일, 1이 0으로 보낼 확률이 같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엡실론이라고 나타낸 것을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크로스오버 프로바빌리티가 똑같다고 해서 이게 다를 수도 있습니다. 채널에 따라서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오늘 오후부터 보시면은 그 크로스오버 프로바빌리티가 뭐 엡실론인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서 뭐 에라 오류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들을 많이 보시게 될 겁니다. 오늘 다시 받아야 되나요? 네, 그럼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채널이라는 것이 존재해서 통신에서는 트랜스미터와 리시버 사이에 놓이게 되는데 트랜스미터에서 보낸 것이 이제 제대로 수신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BSC라고 좀 잘 안 보이는데 그 책을 보시면 보일 텐데요.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라는 것은 시스템 같은 건데 입력이 들어가서 이제 출력이 나올 때 이런 트랜지션 릴레이션에 의해서 이제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B1이 들어가서 A1, 이게 뭐 0, 0이라고 하면 0이 들어갔을 때 0이 나올 확률은 0.9, 0이 들어가서 1이 나올 확률은 0.1, 뭐 0.1, 0.9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고 저 크로스오버 프로바빌리티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안 좋은 거겠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통신할 때 저게 0.5가 최악이고 0.9가 되면 오히려 좋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뒤집으면 되니까요. 아, 넘어가겠구나, 거꾸로. 이렇게 해서 수신된 것을 0을 1로 하고 1을 0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은 1이나 0이 제일 좋은 채널이고 0.5로 갈수록 이제 안 좋은 채널이 됩니다. 예, 하여튼 이런 것을 이제 배우실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채널에서 그냥 데이터를 막 보내면 오류가 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송신기에서 잘 신호를 만들어서 보내면 원하는 정보가 이런 오류가 있는 채널에서 통과되더라도 오류가 없이 될 거냐?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서울 그 남산타워 N타워 앞에 있는 봉화인데요, 봉수대인데요. 봉수대 보면은 이제 5개의 굴뚝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은 2의 5승 32개의 메시지를 우리 조상들이 보냈을 것 같은데 쳐다보면 이렇게 단 5개만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올리면은 아무 이상 없다. 그래서 이제 연기가 또는 불이 더 많아지면 점점 더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고등학생들이 이제 포항무대 찾아왔을 때 문제를 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랬더니 이제 일부 애들은 우리 조상들이 좀 멍청했던 것 같다. 32개나 되는데 뭐냐 이런 학생들이 있었던 반면에 밤에 만약 불을 보면 하나만 켜놓으면 예를 들어서 32개를 다 이용하면은 제일 왼쪽에 하나를 킨 거랑 제일 오른쪽에 하나를 킨 거 가운데 킨 게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잘 구별이 안 갈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오류를 정정하는 거죠. 이렇게 32개를 다 안 쓰고 5개만 딱 씀으로써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있어서 뭐 바람이 분다거나 비가 내린다거나 하더라도 멀리서 이렇게 불뚝을 볼 때 불꽃이 보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리던던시, 좀 불필요하게 보내는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정보를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에러 컨트롤 코드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오후에 양병철 박사님께서, 저희 포항대 양재철 박사님께서 파이널 필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이 그림을 아마 또 보여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데이터 비트를 4개를 보내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 데이터 비트 4개를 벤 다이어그램처럼 생겼는데 여기에 D1 첫 번째 데이터 비트를 쓰고요. 그 다음에 D2라고 해놓은 데다 두 번째 데이터 비트를 써놓고 여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써놓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를 4개를 써놓고는 어떻게 하냐면 요 P1, P2, P3에다가는 어떻게 하냐면 요 P1에 있는 요 원 안에 있는 그러면 요 3개가 이미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0이든 1이든 있는데 이것과 이 P1과 더해서 모듈로 에디션을 해서 뭐 0이 되게 P1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0, 0, 0이면 이게 0이 되겠죠. 0, 1, 0이면 1이 되겠고 이런 식으로 P1을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P2, P3도 만들어서 붙입니다. 그러면 본래는 비트가 4개인데 3개를 더 붙인 거죠. 이 더 붙인 거를 이제 저기 P라고 쓴 이유가 패러티 비트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내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에서 오류율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성능이 상당히 괜찮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릴 건 아니고요. 오늘 오후부터 쭉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한 74 해밍 코드 그림입니다. 인코딩하는 기법이고요. 이런 것이 그러면 어디에도 쓰였느냐? 우리가 사용하는 CD나 DVD에도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리드 솔로만 코드 같은 게 쓰여 있는데 뭐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A214 모듈레이션 이런 게 있어서 8비트를 일단 14비트로 바꾸는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리드 솔로만 코드라는 걸 이용해서 이제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크로스 인터리브드 리드 솔로만 코드라고 해서 그걸 써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언젠가요? 수요일인가요? 그 리드 솔로만 코드에 관한 부분이 BCH 코드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보시면 참 아름다운 기법이구나라고 아마 생각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CD에만 사용되느냐, DVD에만 아닙니다. 그 보이저라든가 뭐 엑스플로라든가 옛날에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는 거의 모든 스페이스 프로브, 화성 탐사선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디지털로 탁 찍으면은 이거를 오류 정정 보호를 써서 막 리던던시를 패러티를 마구마구 넣어서 이제 보냅니다. 그러면 화성에서 여기까지 전송되면은 뭐 엄청나게 약한 신호가 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우 깨끗한 신호를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참고로 이거는 이제 보이저 2호인데요. 77년인가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토성에 도착했을 때가 아마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쯤 발사가 돼서 초등학교 한 5학년 때쯤 도착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이고 코스모스라는 책이 완역돼서 나왔는데 그때 부록으로 이 토성 사진들이 막 끼워져 있어서 신기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 다 보면은 그 당시에 디지털 이미지로 만든 거를 에러 컨트롤 코드를 써서 이렇게 보내가지고 지구에서 디코딩을 했는데 그때 뉴스가 이런 거였습니다. 뭐 수신하는데 성공했는데 화면을 다 만들려면 며칠 걸린다. 그러니까 디코딩을 하고 여기 스칼라를 새로 좀 넣었습니다. 보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는데 지금은 뭐 화성 탐사선이 보내면 바로 보이죠. 그냥 전파 속도
전자파의 전파 속도가 제일 큰 팩터지 나머지는 엄청나게 빨리 지금 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무선통신 쪽으로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뭐 와이파이로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1G, 2G, 3G, 4G에서 이제 5G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점점 더 우리가 빠르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채널 코딩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셀룰라 시스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지역을 굉장히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넓은 지역에다가 주파수를 할당하면 10명밖에 쓰지 못할 거를 좁은 지역에 하면 그 좁은 지역에서 10명이 쓰고 또 좀 떨어진 데 또 10명이 쓰고 좀 더 떨어진 데 10명이 쓰면 똑같은 지역에서 뭐 100명, 1000명, 10,000명도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전파라는 것이 퍼져나가니까 이제 간섭이 일어나겠죠, 서로. 그래서 간섭이 일어나는 환경에서 또 강인한 에러 컨트롤 코드, 오류 정정 보호를 디자인해야 되고 그래서 이 오류 정정 보호의 중요성은 갈수록 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거나 기억하실 건 뭐냐면 채널에서는 오류가 생기고 이 오류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리던던시를 집어넣어서 보낸다. 압축과 데이터의 압축과 데이터의 전송과는 약간 거꾸로 되는 것 같습니다. 압축은 아까 보시면 리던던트한 부분을 제거하는 거였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음성 신호를 보낼 때는 리던던트한 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리던던시를 넣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리던던시라는 것이 데이터 컴프레션과 데이터 트랜스미션에서 둘 다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에러 커렉션 관련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두 개 있는데요.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 아마 그 통신 쪽에 있는 분이시면 이 forward error correction 얘기를 주로 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도 교수님이 약간 컴퓨터 네트워크 쪽에 계신 분이면 주로 소위 말하는 ARQ 또는 뭐 하이브리드 ARQ 그런 얘기만 하실 텐데 둘 다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될 게 이걸 주로 배우셔도 이건 매우 중요하고요. 이걸 주로 배우셔도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자꾸 생각하시다 보면은 뭔가 빠뜨리는 수가 있습니다. 차이는 뭐냐면 이렇습니다. forward error correction은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고 나면 수시나 내가 받은 것만 가지고 어쨌든 다 복원해내려고 시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automatic repeat request는 받은 다음에 데이터 복원하다가 뭔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다시 보내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방향만 있을 때는 뭐 이 방법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two-way 채널이면은 둘 다 섞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셀룰라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쌍방향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 두 개가 적절히 섞여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보낼 때는 ARQ를 써서 하면은 효율적이 될 수 있고요. 특히 latency, 좀 늦게 복구돼도 괜찮은 거는 ARQ를 써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VR, Virtual Reality 세트 같은 거 이렇게 해놨는데 이렇게 머리를 돌렸는데 천천히 되면 이제 뭐 이렇게 어지럽거든요. 이런 거는 굉장히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forward error correction을 써야 될 거다. 뭐 이런 기사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이 forward error correction이 중요한 데가 있고 또 어플리케이션의 그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서 automatic repeat request 쪽이 더 중요한 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을 다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아마 이번 강좌에서는 마지막 날쯤 되면은 이 부분과 관련된 것을 아마 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중간에는 거의 대부분이 forward error correction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부터는 수식이 잔뜩 나올 텐데 그 전에 다시 한번 서머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크게 한 5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전파를 이용하는 무선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호미 시스템에 다루는 그 continuous time signal 있지 않습니까? 그게 real valued band pass 시그널을 다룬다. 그리고 그것과 수학적으로는 동등한 것이 complex baseband 시그널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컴플렉스 시그널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실제로 채널이라는 게 있는데 채널이라는 것은 오류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전파를 보내는데 그게 그대로 수신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에 어쨌든 강인하게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오류에 강한 통신 시스템을 만들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셰넌의 그 티어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이제 소스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내면은 너무 리던던시가 많으니까 아까처럼 4가지가 있으면 2비트를 항상 할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확률적인 모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리던던시를 없애버려서 컴프레션을 잘 해야 되겠고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이 강좌의 주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아까 패러티를 넣는 것처럼 체계적인 패러티를 넣어서 채널 잡음에 강인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한 4가지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채널의 노이즈나 오류에 강인하게 만드는데 forward error correction이라는 것과 automatic repeat request라는 두 개의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너무 이걸 길게 말씀드리면 그 다음 걸 못해서 요까지 할 텐데요. 요거는.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서로 상당히 다른 종류의 데이터를 서포트할 때 많이 생각이 되어 왔기 때문에 통신하던 사람들은 주로 이걸 했고 전자전기공학에서 컴퓨터 네트워크 하던 사람들은 주로 이걸 했는데 요즘 이거 두 개를 다 적절히 이용해야만이 다양한 요구 조건을 갖는 데이터 트래픽의 데이터 그 유저들의 그 디맨드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까지는 막 그림이고 뭐 이랬는데 그다음부터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이나 확률미 랜덤 프로세스 보듯이 그냥 블락 다이어그램과 수식으로 이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통신하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Continuous Time Band Limited Adaptive White Gaussian Noise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복잡한데요. 그림으로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신 채널을 가장 단순하게 모델링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밴드일 때고요. 이게 패스밴드일 때인데요. 둘 다 리얼 베이스밴드입니다. 무슨 뜻이냐? 리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입력이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이고 여기도 리얼 밸류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인데 무선 통신을 할 때는 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K텔레콤이 몇 기가헤르츠부터 몇 기가헤르츠까지 할당받았다.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가 뭐 시작 기가헤르츠 되어 있고 여기가 끝 기가헤르츠 되어 있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SK텔레콤의 신호는 요 사이에서만 가고 뭐 그 옆 대역에서 뭐 KT가 가고 뭐 LGU 플러스가 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단순한 모델은 이렇게 이제 밴드 패스 필터가 있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력은 리얼 밸류드인데 밴드 패스 시그널인데 우리는 요걸 잘 디자인하고 싶은 겁니다. 이제. 그런데 오류는 뭐가 일으키느냐? 여기 더해지는 요 노이즈가 일으킵니다. 저 노이즈는 이제 주로 화이트 가우시안 노이즈로 하는데 모델링을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우시안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안테나와 RF 서킷, 앰프 이런 걸 쓰기 때문에 그 전자의 더멀 지터링을 증폭한 그 효과고요. 그런데 그것이 높은 주파수까지는 어떤 그 온도에 대한 펑션인데 이렇게 스펙트럼 상에서 보면 굉장히 플랫하다가 한 300기가 이상, 500기가 되면 조금씩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의상 요 대역에서는 플랫이기 때문에 화이트 노이즈로 모델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입니다. 우리는 X of T라는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이고 뭐 예를 들면 에버리지 파워가 요거는 스태티스티컬 에버리지, 요건 타임 에버리지입니다. 그래서 에버리지 파워가 P 이하이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더해지는 노이즈가 있어서 그것은 화이트 노이즈고 가우시안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파수 대역까지는 플랫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시그널이 다 어떤 밴드 패스 필터를 통과해서 수신된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이런 노이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신단에서 수신단 사이까지 전달되는 정보의 비트 수를 단위 시간당 가장 많이 보내고 싶고 그러면서도 오류율을 낮게 맞추고 싶은 겁니다. 주의를 하실 게 뭐냐면은 통신을 할 때 특히 이 forward error correction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은 얼마나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느냐 그리고 오류율을 얼마까지 낮출 수 있느냐. 사실 오류율을 생각 안 하고 빠르게 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소리 내는 동안 지구상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전송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오류율은 100%죠. 하나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전송률을 높이려면,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더 많은 비트를 보내려면 오류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최대한 우리는 그것을 억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는 오류율을 일정하게 유지한 다음에 일정 이상으로 전송률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퍼포먼스 매트릭, 오류율, 전송률. 이거 항상 머릿속에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제 정보 이론의 결론만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런 채널을 놓고 그러니까 셰넌이 뭐 직접 다 유도한 건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유도했다고 보이는 건 뭐냐면 셰넌은 약간 좀 스케치 비슷하게 증명을 했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주 엄밀하게 증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채널이 있을 때 잘 보시면은 여기서 입력에는 에버리지 트랜스미션 파워가 P이고요. 그 다음에 더해지는 노이즈는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N0 over 2입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쓰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주파수를 할당할 때 뭐
마이너스 7GHz부터 마이너스 5GHz, 플러스 5GHz부터 플러스 7GHz를 어디 할당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리얼 밸류드 시그널을 전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것처럼 리얼 밸류드 시그널은 만약 5GHz에서 7GHz에 존재하면 컨주기 시메트리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5에서 마이너스 7에도 항상 존재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양수인 범위에서만 주파수 말을 막 하면 되는 거고 파워를 계산할 때도 그 양수 대역인 걸로 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그때 요 n낫을 one-sided power spectral density, 그러니까 파워 메타로 딱 측정하면은 그때 나온 덴서티입니다.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제 양쪽에 다 있는 거죠. 양수, 음수. 그래서 절반을 나눈 것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n낫을 n0 over 2를 two-sided power spectral density라고 하고 n낫을 one-sided power spectral density라고 하는데 여기서 딱 보시면 이런 채널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최대한 열심히 하면 그 예를 들면 전송률이라든가 오류율은 무엇의 함수여야만 됩니까? 당연히 이 파워 P,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N0, 그 다음에 당연히 밴드위스 W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딱 요 세 파라메타의 함수로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위에 보면 리얼 베이스밴드를 제가 그려놨는데요. 요 그려놓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언뜻 보면 얘와 얘 채널이 서로 다른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는 리얼 밸류드 베이스밴드 시그널밖에 못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걸 넣어봤자 이 필터에서 다 필터 아웃 될 테니까 이 밴드 위스 내에 안 보내면 바보 같은 짓이죠. 파워를 잃으니까요. 그 다음에 노이즈는 옛날 똑같고 하지만 여기는 마이너스 W부터 W고 여기는 폭이 W인데 언뜻 보면 달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이 센터를 예를 들어서 이걸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이렇게 붙이면 위에랑 똑같게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두 개가 수학적으로는 두 채널이 동일한 채널입니다. 그래서 이 채널의 커패서티를 구하면 이 채널의 커패서티가 구해집니다. 실제로 수학적으로는. 그래서 정보이론 책에 보면 이 채널의 커패서티를 구해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시그널링을 하는 경우에 그 신호를 컴플렉스 베이스밴드로 동일하게 나타낼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런 채널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앞에서는 여기가 W였죠. 폭이. 컴플렉스로 바꾸고 나면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전체가 W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 페이지에서 여기는 무시하고 양수인 부분만 딱 딴 다음에 이걸 베이스밴드로 내린 겁니다.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이때는 입력 신호가 컴플렉스 시그널이고요. 이때는 당연히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시그널이겠죠. 근데 요 노이즈가 조금 복잡하게 됩니다. 이제 노이즈가 컴플렉스 밸류도 노이즈가 되고요. 그러면 리얼 파트 노이즈가 있고 이미지너리 파트 노이즈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를 책에 보면 복잡한데 여기를 2P라고 넣는 경우가 있고 P라고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그런데 2P라고 놓을 때는 리얼 밸류드 노이즈와 이미지너리 밸류드 노이즈가 각각 파워 스펙트럼이 N0이고요. 요걸 P라고 넣으면 각각 2분의 N0, 2분의 N0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논문을 실컷 써서 가져왔습니다. 지도 교수님 보시면 자네 훌륭한데 드디어 해냈군 그랬는데 페이퍼를 보냈더니 리뷰어가 조금 이상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3dB를 잘못 계산해서 3dB를 잘못 계산해서 성능이 잘 나온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게 왜 생기냐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2 이런 게 자꾸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그래서 그러니까 리얼 밸류드 시그널링으로 안 하고 컴플렉스 밸류드 시그널링으로 하다가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를 잘못 계산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보다 한 0.5dB 좋아져가지고 이야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가 스테이트 오브 아트를 비트했구나 하고는 이제 나는 뭐 어워드를 받을 거야 좋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실제로는 한 2.7dB 좀 나쁜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좀 잘 나올 때 너무 기뻐하지 마시고 3dB 잘못 계산 안 하셨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요거는 이제 지금은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고요. 요 4개의 채널이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레퍼런스로 한번 쓰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책이나 또는 교수님 노트 보시면은 이 중에 하나로 설명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어떻게 매치되는지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핵심은 뭐냐면 요겁니다. 요거 리얼 밸류드 밴드패스 시그널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테나 쓰고 안테나 사이즈를 작게 하려면은 밴드패스 시그널링을 할 수밖에 없고 캐리어 프리퀀시가 높은 그렇게 보면 요 채널이 가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입력 파워 P, 노이즈 덴서티 N0 over 2, 밴드위스 W.
참고로 밴드위스는 이쪽도 W, 이쪽도 W지만 우리가 리얼 밸류드 시그널링 하니까 양수인 부분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1인 부분만 밴드위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컴플렉스일 때는 전체를 다 가지고 밴드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누가 밴드위스 W 그러면 그러니까 리얼에서 그런 거지 이렇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서 2분의 W처럼 보이는 요거를 밴드위스라고 컴플렉스 채널일 때 말씀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요 채널도 동일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리얼 밸류도 베이스 밴드 이렇게 밴드 패스인데 이렇게 줄이면은 센터를 결국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디지털로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바꾸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맥시멈 시그널 그 프리퀀시가 W니까 2W samples per sec로 나이키스트 샘플링을 하면 디스크리트 타임 시그널로 바꿀 수 있고 여러분이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것처럼 다시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로 바꿀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채널은 디스크리트 타임 채널로 동일한 채널로 바꾸면 샘플 개수가 어떻게 됩니까? 2W samples per second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샘플할 때 몇 비트 보낼 수 있느냐 문제로 이제 바뀝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게 요거는 2W 샘플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채널로 바뀝니다.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하면. 그래서 파워는 그대로 되고요. 노이즈 덴서티는 조금 바뀌는데요. 왜냐하면 여기서 요 파워 N0 over 2인 게 요 필터를 통과해서 나오면 샘플의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어떤 학교에서는 학부 때 가르치고요. 어떤 때는 안 가르쳐서 대학원에서 배우실 텐데 화이트 노이즈가 있으면 필터의 그 프리퀀시 리스판스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그거랑 곱해가지고 적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필터의 프리퀀시 리스판스는 높이가 1이죠. 그 다음에 2분의 N낫이니까 2분의 N 곱하기 1 한 다음에 적분하면은 이게 2W니까 N0W가 되겠죠. 그래서 노이즈 파워가 N0W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이즈의 베리언스가 N0W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퀴벌런트하게 바꾸면 이런 디스크리트 타임 채널을 매 초당 2W 번 쓸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파워가 P 이번에는 더해지는 가우시안 스칼라 노이즈가 베리언스가 N0W. 이렇게 될 때 이제 정보 이론 수업을 한 학기 들으시면 마지막 중 가면은 이제 식이 어디 있나요? 넘어가겠습니다. 식이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커패서티라는 건데요. 채널 커패서티. 커패서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송률이거든요. 단위를 보시면 이게 비트 퍼 세컨드죠. 전송률이지 않습니까? 단위 시간당 전송 비트 수. 전송률을 여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최대. 그래서 W, 그 다음에 베이스가 2인 로그,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입력 파워, 노이즈 덴서티, 밴드위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했을 때 입력 파워가 P였고 노이즈 베리언스가 N0 over 2여서 이것을 SNR이라고도 부릅니다. P over N0W. 그래서 1 플러스 SNR에 로고 씌운 것. 그런데 밴드위스가 넓으면 넓을수록 더 빨리 보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정보이론 수업 한 학기 들으면 마지막 좀 나옵니다. 4분의 3쯤 되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식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은 유도 과정은 지금 다 설명드릴 수 없고요. 요거를 하나하나 변수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데이터 트랜스미션 할 때는 두 가지 퍼포먼스 매트릭, 두 가지 레이트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트랜스미션 레이트고 하나는 에러 레이트라고 했는데 셰넌이 보인 가장 놀라운 결과는 뭐냐면 이런 속도로 보내면서 에러는 거의 0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없는 거랑 마찬가지로 또는 그냥 쉽게 말하면 에러 없이 오류 없이 이 속도로 보낼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거죠. 분명히 노이즈가 섞였는데도 에러를 없애고 이 비트 퍼 세컨드로 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그러니까 원하는 만큼의 에러율, 뭐 10의 마이너스 100승 이렇게 잡으면 그거보다 더 작거나 같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막 해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한 이 정도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보다 사실 그러니까 요것보다 더 빠르게 약간 보낼 수 있긴 한데요. 에러를 추가를 하면 그래서 대충 오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전송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론은 이렇게 오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전송률을 주는데 실제로 만들면 오류가 있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 정도 속도로 보내면서 오류를 낮추려고. 그래서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한 95년쯤인데 그때 뭐 터보 코드 뭐 이런 게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일부 이제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는 할 만큼 다 했다. 뭐 이제 더 이상 에라 오류 정정부는 할 거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을 대가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가지고 웹사이트에 올려놓은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어서 지금은 거의 이 에라율에 근접한 걸 어떤 채널에서는, 모든 채널 아닌데요, 어떤 채널에서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식을. 요 식을 자세히 보시고요. 이제 처음에 볼 건 뭐냐면 요 C라는 capacity, 전송률이라는 것이 이 파워, 트랜스미션 파워의 어떤 함수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식을 보시면 이 로그 안에 들어있는데요. 이게 파워 P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이 신호대 잡음비가 커지겠죠. 이를 무시하고 나면 결국은 로그 P로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송률을 예를 들어서 2배로 늘리고 싶으면 로그 함수에서 이제 2배로 늘려야 되는 거죠. 10배로 늘리고 싶으면 어떻게 되나요? 기존보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배, 100배 이렇게 늘리고 싶으면 지수적으로 거꾸로 늘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식이 말하는 건 뭐냐면 파워를 선형적으로 늘리면 로그로 늘어나고 C를 선형적으로 늘리려면 P를 지수적으로 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라고 했냐면 싱글 안테나로 이제 전송하는 걸 항상 생각했거든요. 대부분 경우에. 그때는 트랜스미션을 굉장히 빠르게 하려면은 얘가 출력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귀에 대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모토로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모토로라 엔지니어를 만났더니 빨리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아마 내가 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 수업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데 나중에 보면 멀티 안테나 시스템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놀랍게도 그 안테나, 트랜스미션 안테나랑 리시브 안테나 수의 미니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개 하면 미니멈은 4겠죠. 그 4배만큼 요 앞에다가 거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테나 수를 늘리면은 이 선형적으로 늘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파워를 안 늘리고도 굉장히 빠르게 전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멀티 안테나 시스템을 쓰면서 혁명이 일어난 거죠. 근데 또 만들어 보면 그렇게 잘 되진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능성이 이제 생긴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파워는 어쨌든 많이 쓰면 로그 함수로 전송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밴드위스 한번 볼까요? 이게 조금 독특한데요. 여기 보시면은 앞에 W가 붙었으니까 밴드위스를 넓히면 당연히 좋아지겠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만큼 밴드위스를 썼는데 내가 이만큼 썼는데 더 나빠질까요? 이만큼 쓸 수 있다 그러면 다 버려버리고 요만큼 쓰면 그전이랑 똑같겠죠. 최선을 다하면.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넓히면 나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방법은 뭐냐면 요만큼 써서 레이트가 C였으면 또 똑같이 요만큼 써서 또 C가 되겠죠. 그러니까 나빠질 건 아닌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파워 P를 썼으면 나눠 가져야 되니까 파워가 나눠지니까 뭔가 이렇게 2배, 3배는 안 될 거다. 여기서 보시면 이제 W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보면 W가 커지면 SNR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근데 요 안에는 지수 안에 있는 아규먼트고 요거는 밖에 있는 거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시면 고등학교 때 왜 저런 함수 있으면 뭐 x 로그 1 플러스 x에서 뭐 그 함수의 개형을 그리시오 이런 거 있습니다. 수학의 정석이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해보시면 이게 모노톤 인크리싱은 합니다. 모노톤 인크리싱은 하는데 W가 무한대로 가면은 커패서티가 이런 값으로 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모노톤 인크리싱인데 수렴하는 거죠. 그러니까 파워를 일정하게 해놓고 밴드위스를 무한정 늘려도 커패서티가 계속 증가는 하지만 어떤 어퍼 바운드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노톤 인크리싱이라고 무한대로 가진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점근 1 오버 x 이런 것만 봐도 되죠. 그래서 밴드위스만 무진장 늘려도 안 되는구나. 참고로 이제 요거는 여러분 아시죠? 뭐 1 플러스 x분의 1의 x승에서 리미트하면 뭐 자연로그 나오고 뭐 하는 그거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이제 단위 밴드위스당 우리가 몇 비트 보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회사들은 더 많은 밴드위스를 얻으면 얼마나 우리가 더 보낼 수 있는지 궁금할 테니까요. 그래서 요거 이제 C를 W로 나눴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 보면 요 또 W가 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귀찮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은 요 음함수를 이제 explicit하게 어떻게 막 바꿉니다. 역함수로 계산해서. 그래서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요. 요거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여기는 스킵하고요. 네,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34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커패서티는 밴드위스 로그 1 플러스 입력 파워의 노이즈 덴서티 밴드위스 곱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W로 나누면
단위 주파수당 몇 비트 보낼 수 있냐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bps per Hz가 되는 거죠. 헤르츠. bps per Hz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요거를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였죠? 트랜스미션 레이트와 오류율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오류율을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문제는 에러가 없는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릴까요? 요것부터 할까요? 네, 요것부터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 로스가 있는 컴프레션을 하는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이너리 시퀀스가 있었습니다. 바이너리, 그 0101 되어 있는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거를 로스를 주고 컴프레션을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 뭐냐면 0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1이 나올 확률도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비트, 두 번째 비트, 세 번째 비트, 네 번째 비트 모두 다 인디펜던트 하다고 할 때 우리가 이 컴프레션을 컴프레션 레이트를 R이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러니까 1 마이너스 요게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이라는 건데 그것의 요 에러 레이트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요 h sub b라는 함수는 0에서 1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00비트가 주어졌는데 에러를 p sub b만큼 허용하면 100비트보다 더 작게 만들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복원을 하면 에러 레이트가 p sub b 정도만 되게 다시 100비트 복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론을 같이 써서 채널 코딩과 데이터 컴프레션 하는 걸 같이 쓰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에러 없이 C라는 걸로 보냈지 않습니까? C라는 레이트로. 근데 그 C라는 레이트로 보내기 전에 한번 컴프레션을 먼저 해요. 그러면 처음에는 100비트를 보냈는데 1초에 이제는 압축을 했으니까 데이터 비트로 한 100비트보다 더 많이 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처음에 오류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보내면 요 R이라는 것이 C보다 커집니다. 보십시오. 이게 0에서 1 사이니까 분모가 1보다 작죠. 그러면 이 전체는 1보다 커지지 않습니까? C보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아이디어란 식인데 먼저 오류를 주고 소스 코딩 할 때 채널 코딩에서는 오류 없이 보내는 걸로 하면 이 에러 레이트와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결합한 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까 본래는 어떻게 돼 있었죠? C는 W라고 해서 요게 C였죠. 요게 C였고 지금 레이트는 어떻게 됐습니까? C보다 더 커지니까 커져야 되니까 1-HB 이걸로 나눴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요게 컴프레션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한 비트를 몇 비트까지 줄일 수 있느냐입니다. 에러를 허용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 sub B를 0으로 놓으면요. 요 값이 0이 돼서 여전히 한 비트입니다. 근데 극단적으로 P sub B를 0.5까지 내리면 어떻습니까? 안 보내도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 HB가 1이 돼서 이게 거의 0이 돼서 이게 무한대로 엄청나게 올라갈 수 있죠. 근데 사실 그런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아까 우리가 구한 채널의 채널 커패서티를 컴프레션 레이트로 나누면 에러 P sub B를 허용할 때의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여기서 앞에서 다시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면 여기서 트랜스미션 파워는 트랜스미션 레이트의 빗 에너지 퍼 비트. 그러니까 요거는 비츠 퍼 세컨드고 이거는 줄 퍼 세컨드니까 곱하면 파워가 나오겠죠. 줄 퍼 세컨드니까 다시 빗 퍼 세컨드, 줄 퍼 비트 그러면 줄 퍼 세컨드가 나오죠. 그래서 요 식은 항상 성립하니까 기억해 두십시오.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P 자리에 REB가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에러를 허용 안 하니까 안 하는 식입니다. 여기는 C랑 R이랑 똑같아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C over W끼리 묶어내면 이건 뭐 고등학교 수학인데 천천히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EB over N0을 우리가 에러 컨트롤 코드나 통신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빗 에너지 퍼 노이즈 덴서티란 파라미터거든요. P over N0 W를 잘 안 씁니다. EB over N0을 쓰는데 그러면 EB over N0과 스펙트럴 에피션시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EB over N0은 스펙트럴 에피션시의 explicit 펑션이 되고 거꾸로 스펙트럴 에피션시는 EB over N0의 implicit 함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펙트럴 에피션시의 함수로 EB over N0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보면 5bit bps per Hz, 10 bps per Hz 이렇게 됨에 따라서 EB over N0을 이렇게 거의
로그 스케일입니다. 이거는 dB니까요. 지수적으로 이제 증가시켜줘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이번에는 EB 오버 N나 dB를 이쪽으로 놓고 그 다음에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이렇게 로그 스케일입니다.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이 그림은 자주 보실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의 교수님이 네가 구한 거랑 기존의 스테이트 오브 아트랑 비교해봐 할 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마크를 딱딱딱딱 하셔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빛 에러 레이트 vs EB 오버 N나 커브로 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요 오른쪽 아래는 어치브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똑같은 20dB를 가지고 20dB를 가지고 이쪽이네요. 여기서는 위로, 여기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EB 오버 N낫의 그렇죠. 아래쪽이죠. 아래쪽일수록 안 좋은 거거든요. 전속률이 굉장히 느린 겁니다. 이쪽은 어치브 할 수 있고요. 이쪽은 할 수 없는 그런 리즌이라서 요 근처에 가서 붙으면 좋은 성능을 가지는 에러 컨트롤 코드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브는 에러가 없다고 가정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에러가 있는 경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1-HB 오브 PB라는 그 데이터 컴프레션 할 때 레이트, 컴프레션 레이트를 넣은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 넣어서 다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EB 오버 N낫에 아까는 어땠었죠? 아까는 여기가 요거에 없고 1이고 여기가 C 오버 W였는데 이제 R 오버 W를 쓸 수 있고 probability of error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probability of error의 함수로 나타내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바이너리 엔트로피 펑션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되면 아규먼트가 엡실론이면 엡실론 로그 엡실론 빼기 1 마이너스 엡실론 로그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엡실론 로그 엡실론 빼기 1 마이너스 엡실론 로그 1 마이너스 엡실론 뭐 이렇게 되는데 찾아보시면 다 앞에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라는 경우, 이상적인 경우에 여러분이 셰넌 티어리가 말하는 빛 에러 레이트 vs EB 오버 N낫, SNR 커브를 이걸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스펙트럴 이피션시, 단위 헤르츠당 내가 보내는 속도죠. R 오버 W가 커진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내가 점점 더 욕심을 내는 거죠. 더 많이 보내겠다고. 그러면 성능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성능이 나빠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R 오버 W가 제로인 것이 여기고요. 제로가 아니라 거의 제로입니다. 아주 느리게. 그 다음에 늘리면 늘릴수록 이렇게 성능이 BER 커브가 이렇게 안 나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브를 알고 계시면 나중에 어떤 좋은 일이 있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에러 컨트롤 코드를 개발했는데 셰넌 리미트에 가서 얼마나 붙었는지를 딱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BER 커브를 쫙 그리고 여러분 에러 컨트롤 코드로 할 때의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계산해서 이 중에 이제 뭐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식을 보면 여러분 에러 컨트롤 코드의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구해서 여기 R 오버 W에 넣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커브를 그려가지고 여러분의 BER 커브와 여기서 말하는 아이디어랑 커브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아이디어란 경우라서 우리가 흔히 쓰는 그 소위 말하는 유한한 컨스텔레이션, 그러니까 뭐 BPSK, QPSK, 16QAM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그 점들을 이용해서 전송할 때의 아이디어란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지도 교수님이 야 나는 바이너리 LDPC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채널에 들어가는 게 뭐 1-1만 들어가는 겁니다. 또는 그걸 스케일한 것만. 그때는 어떻게 되니? 그러면 이제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거죠. 그때 커브는 이것보다 당연히 조금씩 나빠지는데 그거가 교과서에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하는 법은 좀 복잡한데요. 법 자체는 없고 어떻게 했냐면 요건 설명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2 to the m hat PAM 예를 들면 뭐 2 PAM, 4 PAM, 8 PAM 이런 거 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QAM을 요즘 많이 쓰는데요. 2 to the m hat QAM, m hat에 예를 들어서 2를 넣으면 4QAM이니까 뭐 QPSK도 되고 4QAM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것과 예를 들면 4를 넣으면은 446개 16QAM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코드워드가 여러분 디자인하는 코드워드가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요. 16QAM 컨스텔레이션이면 그때 어치브 할 수 있는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성능이 뭐냐? 그러면 그걸 그려놓고 얼마나 붙었는지 봐야 될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께. 그때는 요 식을 쓰면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여기 써놓은 C 서브 요거 펑션을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데 이게 클로즈드 폼으로 딱 있어가지고 뭐 로그 사인 넣으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뉴메리컬 인티그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잡하니까 이렇게 착한 사람이 항상 존재하죠, 지구에는. 라 마운더라는 교수가 만들어놨어요, 자기 홈페이지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몬티카를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방법으로 기대값을 그러니까 적분하는 걸 기대값 계산하는 걸로 바꾸고 기대값 계산하는 거를 아리스메틱 에버리지로, 그러니까 몬테카를로 인티그레이션을 해서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정확하진 않지만 매우 정확한. 그래서 그거를 쓰시면은 여러분이 그래서 요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은 멋진 그림들이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이 만드신 다음에 여러분 코드를 비교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몇 장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게 QPSK일 때입니다. QPSK이고 여러분이 펄 쉐이핑을 하기 때문에 펄 쉐이핑이 너무 어려운 주제가 될 수 있는데 지금은 스퀘어 레이스 코사인 with 액세스 밴드위스 22% 이렇게 하면은 그때 어치브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럴 이피션시별로 커브가 여기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맞춰보시면 돼요. 내가 어디까지 가 있구나. 그 다음 페이지에는 저희가 16QAM일 때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16QAM일 때는 요 레인지 말고도 더 넓은 레인지도 좀 이렇게 그려놨는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6QAM이니까 채널 한 번 사용할 때 4비트 보낼 수 있는데 여러분이 욕심 부리면 어떻게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욕심 부리니까 어떻게 되죠? 여기 가 있죠, 그렇죠? 너무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파이나이트 할 때는. 그 다음에 64QAM일 때 어떻게 되는지 여기도 또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수고를 해야 됩니다. 조금 수고를 하시면 그릴 수 있고 그리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의 제가 이제 했던 강의에서 앞부분은 사실 말로 제가 이제 소위 구라를 한 것이고 뒷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실 건 뭐냐면 정보 이론적으로 에러 컨트롤 코드를 썼을 때 에러 레이트와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딱 주면 EB 오버 N낮 줘야 되겠지만 도달할 수 있는 바운드가 있습니다. 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에러 컨트롤 코드를 공부를 하시고 새로운 기법을 만들었을 때 여기 있는 이 커브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어디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아마도 여러분은 그러니까 Continuous Time Waveform 디자인까지는 안 하실 것 같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Discrete Time에 사실 텐데 그럴 때는 여기 베타 값을 0으로 놓고 하시면 될 겁니다. 아마 이 식에서. 그리고 뭐 당분간은 제가 은퇴를 안 할 거니까 뭐 의문 있으시면 언제라도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이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커브를 그릴 수 있으면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커브들도 사실은 애트리에서 이제 그 Faster than Nyquist Transmission이라는 과제를 수행하면서 그쪽에서 실제로 이제 여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이 베타 값이 이 식은 0에서 0부터 큰 이제 시스템인데 Faster than Nyquist Transmission은 이제 음수일 때거든요. 식이 좀 달라지는데 그때 유도하다가 이제 다 그냥 플러스일 때도 하자해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드도 있고 그러니까 뭐 정 안 되면 뭐 코드 달라고 하면 제가 지도 교수님이 저랑 친한지 안 친한지 보고 제가 드리든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대충 제가 원래 1시간 45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대충은 마쳤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한 5분 정도 브레이크를 하면 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빨리 제가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핵심은 어쨌거나 리얼 밸류드 밴드 패스 시그널링을 하기 때문에 컴플렉스 베이스밴드 이퀴벌런트 채널을 생각한다는 거고 바꾸다 보니까 3dB 막 이렇게 어저스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도 바꾸거나 그러다 보니까 3dB 그 오류를 일으켜서 잘못 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성능 그래프를 PB, Bit Error Rate vs EB over N낮 그릴 때는 항상 그 트랜스미션 레이트에 따라서 커브가 달라지는데 그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스펙트럴 이피션시랑 관련이 있는데 여기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가 스킵을 몇 번 했지만 앞으로 갔습니다. 네. 네, 여기 보시면 여기 R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여러분이 코드 디자인할 때 그 코드 레이트예요. 그래서 코드 레이트를 집어넣어서 R 오버 W로 변하는 식을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액세스 밴드위스가 있을 때 없을 때인데 주로 아마 베타를 0으로 놓고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자료를 가지고 좀 차분히 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 좀 써먹을 수 있겠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보다 보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연락을 주시면 제가 충실히 최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없으신가요? 네. 스펙트럴 에피션시를 같이 놓고 EB 오버 엔나 때 에라톨트 그래프를 보면 네네. 그 MOE 컴에서 N이 클수록 소문 더 보인다고 써있는 거죠. 잠시만요. 16에서 64로 바뀌게 되면 16에서 예를 들어서 64로 하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비교를 하실 수 있는데요. 좀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면 16QAM에서 똑같은 펄 쉐이핑을 하고 스펙트럴 이피션시를 똑같이 놓고 여기서 0.1, 0.2 이렇게 돼 있는 거랑 다음 페이지에 64QAM에서 보시면은 똑같은 스펙트럴 이피션시들끼리 비교하면 컨스텔레이션을 크게 하면 당연히 좋아집니다. 컨스텔레이션은. 그리고 컨스텔레이션의 조건을 안 주면 가장 좋아지는 게 앞에 제일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커브입니다. 앞으로 쭉 넘어가면요. 여기 가우시안 코드북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이게 컨스텔레이션에 컨스트레인트가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없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컨스트레인트를 주면 이것보다 나빠지는데 이제 4QAM보다는 최선을 다했을 때의 예를 들면 16QAM이 훨씬 좋고 최선을 다했을 때의 16QAM보다는 64가 좋고 256이 더 좋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컨스텔레이션이 커지면 당연히 이제 디코딩 하는데 복잡도도 증가하고 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16QAM 네네. 코드레이스를 네. 2분의 1로 하고요. 네네. 8QAM의 코드레이스를 3분의 2로 하면은 둘 다 2비트를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만약에 그러니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선을 다했을 때는 오버롤 스펙트럴 이피션시가 동일하면요. 오버롤 스펙트럴 이피션시가 동일하면 컨스텔레이션이 클수록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현을 하시려면은 그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보통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바이너리 LDPC 코드로 만든 다음에요. 그냥 예를 들면 DVB-S2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퍼를 이용해서 그레이 매핑을 하거든요. 그 그레이 매핑 하는 것 자체가 옵티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16QM으로 매핑하는 거는 좀 옵티말에 가까운데 우연히 256으로 하는 거는 옵티말에 가깝지 않을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프랙티컬한 코드에 대해서는 제가 딱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최선을 다한 인포메이션 디어레티컬하게는 당연히 컨스텔레이션이 클 때 오버롤 스펙트럴 에피션시가 동일하면 더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답변은 못 드립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예. 어쨌든 뭐 질문이 나중에 아마 많이 생길 텐데요.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는 답을 못 드려도 반드시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